복사꽃 핀 동산에서 형제가 되고 2월 초순에 일기 시작한 황건의 회오리는 한 달도 못 돼 유비가 사는 유주로까지 휩쓸어왔다. 장각의 군사 한 갈래가 유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주 목사 유언은 역시 한해 종실로 군사를 부리는 일에 그리 밝지 못했다. 황건적이 경내의 군리와 현령들을 죽이고 몰려온다는 말을 듣자 놀라 교위 추정을 불러들여 물었다. 황건적이 이리로 몰려온다니 어쩌면 좋겠는가? 추정은 사람됨이 침착하고 약간의 무죄도 갖춘 자였다. 걱정을 하면서도 한 가지 방책을 내놓았다. 지금 도적대는 무리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습니다. 명공께서는 마땅히 의군을 모으시어 적을 맞이하십시오. 아직도 백성들 간에는 충의 지사와 의기남아가 많이 숨어 있으니 반드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길밖에 없었다. 조정에 있다 하나 도적대가 사방에서 벌떼처럼 일고 있는 마당에 언제 원군을 보내올지 기약할 수가 없었다. 이에 유언은 경내 곳곳에 방을 붙이고 널리 군사를 모았다. 유언의 방문은 탁군 탁현에도 이르렀다. 그날도 어수선한 세상 소식이나 들으려고 일찍 성안으로 나온 유비는 한 군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담벼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걸린 방문을 보니 바로 태수 유언이 새로이 주군을 모은다는 내용이었다. 일찍이 스승 노식을 떠나면서 한 당부가 아니더라도 황건적은 이미 유비에게는 반드시 무찔러야 할 마음속에 적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그는 밀란의 소문도 여러 번 들었고 갖가지 도둑대도 겪었지만 황건적처럼 천하를 송두리째 삼키려 들 만큼 큰 규모와 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 난리는 처음이었다. 물론 그 자신도 한 제국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분개와 혐오를 품어왔다. 그러나 황건적의 권기가 그 치료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악을 더 큰 악으로 바꾸려는 거칠고 잔인한 반역 음모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수호하려는 한 제국의 400년 권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장 크고 급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약간 있다 해도 그것은 오직 뒷골목 세계의 어둠 속에서였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주군의 하급 관리로 출발할 처지나 나이도 못 되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유비는 문득 자기가 걷고 있는 알 수 없는 길이 다시 불안해지며 절로 긴 한숨이 나왔다. 그때 갑자기 유비의 등 뒤에서 질그릇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대장부가 나라를 도와 힘쓸 생각은 않고 어찌 탄식만 하시오. 유비가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장비가 정색을 하고 서 있었다. 정색한 장비를 보니 8짝 키와 표범의 머리에 고리눈이 호랑이 수염과 어울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종류의 당당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네가 웬일이냐? 유비가 약간 뜻밖의 표정으로 물었다. 그 말에 장비가 한층 엄숙하게 대답했다. 형님은 언제나 나를 술 주정뱅이로에 망나니로만 여기시지만 나도 크고 작은 일은 구별할 줄 안단 말이오. 나도 너가 나라와 도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쑥맥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와서 9년의 갑졸로라도 출발할 작정이냐? 못할 것 뭐 있어? 하지만 뭐 정이 남의 졸개 노릇을 하기 싫으면 우리가 의군을 끌어모아 대장 노릇을 하면 될 거 아니오? 나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따로 군사를 모은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일이냐? 군자로 쓸 재물이라면 내게 약간은 있어. 그 말에 유비가 더욱 놀라 물었다. 너에게 무슨 재물이 있느냐? 지난달 양부가 나를 난리 중에서 빼낼 때 함께 감추어온 보화를 불린 것과 자신이 이 저작거리에서 술을 팔고 돼지를 잡아 모은 돈을 고스란히 물려준 게 있어. 또 형님은 내가 부근의 부자놈들과 장사치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밤낮없이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는 줄로만 알고 있지만 그 돈도 일부는 오늘 같은 날을 위해 모아두었소. 듣느니 새롭고 놀라운 소리뿐이었다. 언제나 장비를 덩치 큰 어린아이로만 여겨온 유비로서는 얼른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벌써 여러 해 사귀어오는 동안 거짓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한 적이 없는 장비라 또한 그 말을 무턱대고 의심할 수만도 없었다. 그런 유비를 다시 장비가 불쾌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어떻소 형님? 이 장비와 함께 탁현의 용사들을 모아 한번 큰일을 해보지 않겠소?
그러자 유비의 얼굴에도 차츰 장비를 믿는다는 표정이 드는가 싶더니 곧 감개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장하다. 그렇다면 우리 저 주루에 들어가 의논해보자. 이윽고 유비는 그렇게 대답하며 장비를 가까운 술집으로 끌었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술과 고기를 청하고 막자리에 마주 앉았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주루 앞에 술에 맞는 소리가 나며 한 목소리가 먼저 발을 건너 들려왔다. 주인장! 술 한 동이 빨리 내놓으시오. 얼른 마시고 성 안에 들어가 초모에 응할 작정이오. 맑고 우렁찬 목소리만 들어도 금세 누구인지 알만했다. 9자 키와 익은 대추빛 얼굴에 2자 넘는 수염을 늘어뜨린 관우.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니 장비 이 사람, 그리고 유공이 대낮부터 이곳에서 만나 무엇하시오? 관우도 반가운 표정이었다. 그 사이 장비와는 형아 아우야 하는 사이가 되었고 유비와는 10년지기 처럼 된 관우였다. 장비와는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무예 수련을 통해 친하게 되었고 유비에게는 그의 연줄에 힘입어 적어도 탁군 안에서는 관부에 쫓기지 않게 된 빚을 진 것 외에 사리에서도 적지 않은 보살핌을 받아온 까닭이었다. 아이고 관우 형님 잘 왔소. 그렇잖아도 마침 형님 얘기를 꺼내려던 참이었소. 장비가 그렇게 요란을 떨었고 유비도 반갑게 소매를 끌어 관우를 자리에 앉혔다. 그래, 듣자하니 현군에라도 드실 작정이신 모양인데 누구의 부름이라도 받으셨소? 관우가 자리를 정하기 바쁘게 유비가 묻는 말이었다. 관우가 태연히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이다. 그저 나라에서 크게 사면령을 내려 내가 쫓기는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으니 나도 이제 나라를 위해 싸워볼까 하는 참이요. 죄 지은 자에게 사면령을 내려 별을 면하게 해주는 대신 병역을 과하는 것은 무제 이래로 큰 원정이나 변란이 있을 때마다 한이 취해온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그때에는 쫓기는 자들도 자수하여 군적에만 들면 지난날의 죄를 묻지 않게 되는데 방금 영제도 황건적의 난리를 다스리기 위해 사면령을 내려놓고 있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그런 관우의 대답이 좀 놀라운 모양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약간 높이며 물었다. 아니, 그럼 관공처럼 신모하신 분이 조로에 서서 싸우시겠단 말씀이오?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데 조로와 장렬이 무슨 구분이 있겠소이까? 다만 가진 힘과 익힌 재주를 다하여 싸울 뿐이에다. 관우의 대답은 초연하기만 했다. 그러자 장비가 참지 못하고 털어놓았다. 그러지 말고 관우 형도 우리와 함께 의군을 일으켜봅시다. 어디서 싸우든 나라를 위해 싸우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여? 응? 의군이라고? 아니 자네가? 왜 나라고 항상 탁현 저자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주먹질이나 하며 보내란 법이 있소? 나도 이 기회에 공을 세워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살고 싶소. 그렇지만 무슨 재주로 의군을 일으키고 지탱하겠는가? 장비의 말을 듣고 보니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소. 이번에는 유비가 장비를 대신해 물음에 답한 뒤 천천히 조금 전 장비와 주고받은 말들을 관우에게 요약해 들려주었다.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이왕 싸울 바에야 조로에 서기보다는 적더라도 일군을 거느리는 편이 이 관아무개에도 나올 것 같소. 듣기를 마치자 관우도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자 장비가 웬일로 마침 날라온 술을 물리치며 다시 정색을 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이런 큰일을 시작하기에는 이 자리가 마땅하지 못한 것 같소. 이러지 말고 우리 달리 장소를 택해 예를 갖추는 게 어떻겠소? 마침 내 집 뒤에는 복숭아밭이 있는 작은 동산이 있는데 꽃이 한창 만발하였소. 내일 그 복숭아밭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 세 사람이 사생을 같이 할 의를 맺은 뒤 큰일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소? 이에 세 사람은 다음날 모여 형제의 의를 맺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나이로 보면 관우가 가장 위이고 다음이 유비이며 끝이 장비였지만 관우의 주장으로 유비가 맞이가 되고 그 다음이 관우가 되었으며 장비는 막내가 되기로 했다. 이래는 근본이 있고 무리에는 우두머리가 있게 마련이오. 무릇 한 무리의 우두머리를 뽑는 일은 어짐과 슬기로움을 위주로 해야 하니 어찌 이 관아무개에게 가당이나 하겠소? 여기 이 유형은 한실의 종친으로 어짐과 슬기로움을 두루 갖춘 분이니 응당 우리의 의군으로는 주장이고 형제로서는 맏형이 되어야 하오. 그게 관우의 주장이었다. 이튿날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전날 약속한 복숭아밭에 모여 검은 소와 흰 말을 제물로 삼고 하늘과 땅의 형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제사를 지냈다. 먼저 검은 소와 흰 말의 피를 섞어 서로 나누어 마신 뒤 나란히 향을 사르며
미리 마련해간 맹세의 글을 읽는 순서였다. 고하건대 여기선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비록 성은 다르나 큰 의와 두터운 정으로 맺어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치어 어려울 때에는 서로 구하고 위태로울 때는 서로 도우며 위로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고 아래로 창생을 평안케 하고자 합니다. 비록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으되 죽기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이기를 바라오니 황천후토여 이 뜻을 굽어 살피소서. 만일 우리 가운데 의를 버리고 형제의 정을 잇는 자가 있거든 하늘과 사람에게 함께 배임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형제의 예로 먼저 관우와 장비가 나란히 유비에게 절을 올리고 이어 다시 장비가 관우에게 형을 대하는 예로 절을 올렸다. 제사를 끝낸 그들 세 사람은 그날로 소를 잡고 술을 걸러 널리 향리의 용사들을 불려들였다. 평소부터 유비와 장비를 따르던 탁현 저작거리의 건달들을 비롯하여 스승 노식 아래서 함께 배운 동문들이며 인근의 유협들 그리고 관우의 가르침을 받던 양향 이가촌의 장정들만으로도 300이 넘었다. 술자리가 무르익기를 기다려 유비는 그들에게 황건적 토벌의 대의를 설파하고 함께 싸워줄 것을 청했다. 비록 저잣거리에 몸을 낮추고 있어도 유, 관, 장, 삼현제가 예사로운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거기다가 황건적의 노략질과 살상도 더는 강 건너 불 일수만은 없고 보니 하나같이 의군이 되어 싸우기를 자원했다. 이에 힘을 얻은 유비 삼형제는 한나절 의기를 돋우며 크게 마신 뒤에 이튿날부터 그곳에다 차일을 치고 발군할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장비의 재물을 풀어 용사들이 쓸 칼과 활과 화살을 사들이는 한편 관우를 시켜 간단한 조련을 시키고 몇 가지 군율을 익히게 했다. 하지만 장비의 재력도 한도가 있었다. 지원자는 줄을 잇는데 겨우 300을 위한 병장기와 얼마간의 군량을 마련하는 것으로 장비가 맨몸이 되다시피 하며 내놓은 재물은 바닥이 나고 말았다. 유비도 가진 것을 모두 털고 그동안의 아름을 통해 걷어들이기도 해보았으나 큰 보탬은 되지 못했다. 오래전에 용사들이 싸우기를 원하며 찾아와도 돌려보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다가 더욱 답답한 것은 그들에게 말이 없는 일이었다. 혹 말을 타고 온 이에다 유비와 관우의 말을 합쳐도 300명 군사에 10필이 넘지 못했다.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소. 부자놈들을 알려 재물을 좀 더 뺏어내든지 말 도둑질이라도 나서야겠소. 임시로 연 군막에서 유비와 관우가 그 일을 근심하고 있을 때 장비가 불쑥 말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심통이 난 얼굴이었다. 유비가 점잖게 타일렀다. 우리가 대의를 앞세우고 이제 큰일을 시작하려는데 어찌 도둑대에 흉내를 내겠느냐. 좀 더 기다려보자. 나도 원기 아저씨에게 글을 내 도움을 청해보겠다. 나도 소쌍에게 글을 내보겠습니다. 마침 그가 말도 사고 파니 몇십 필쯤이야 어떻게 될 것도 같습니다. 관우도 곁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장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금 하루가 급한데 언제 글질이나 하며 놈들의 선심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있어? 내게 장정 100명만 주시오. 까짓것 부근을 확 쓸어 마필과 군자를 넉넉히 구해오겠소. 금방이라도 사모를 짚고 나설 기세였다. 그런데 마침 망을 보고 있던 장정 하나가 군막으로 달려오며 외쳤다. 말입니다. 100여 필은 조이 되어 보이는 말대가 저자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이 한꺼번에 군막에 나가 내려다보니 정말로 말 한 대가 뿌옇게 먼지를 날리며 몰려오고 있었다. 마침 잘 됐건 어떤 놈의 말인지 모르지만 저걸 뺏어 씁시다. 황건적을 물리친 뒤에 돌려주면 될 거 아니오. 장비는 말을 보자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렇게 말하며 손짓을 해 장정들을 불렀다. 그러나 한동안 말대가 몰려오는 것을 살피던 유비가 조용히 손을 저어 장비를 말렸다. 장비, 기다려라. 보아하니 이리로 몰려오는 것 같아. 차라리 그 주인에게 좋은 말로 도움을 청해보자. 힘으로 덮치는 것은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 그때 다시 관우가 거들었다. 형님 말이 맞네 아우. 잠시 기다려보세. 더군다나 말대를 모으는 사람들이면 앞선 주인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은 듯하네. 과연 그랬다. 도원으로 드는 걸 보니 앞선 사람은 소쌍과 장세평이었고 말대를 모는 것은 그들의 종자들이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유비는 속으로 가만히 외쳤다. 그들이라면 어떻게 말을 변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털럭만큼도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 둘을 맞았다. 장대인과 소형이 이 누추한 진중을 어이 알고 찾으셨소?
세 분 대엽께서 의군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은 이 탁군 전체에 바다합니다. 이 소아무개의 귀가 촌농으로 틀어박혀 있지 않는 다음에야 어찌 그걸 듣지 못했겠습니까? 해서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달려와 보았습니다. 소쌍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채 그렇게 대답했다. 장세평도 평소와는 딴 사람 같은 얼굴로 소쌍의 말을 겉들었다. 아무래도 의군을 일으키시자면 마필과 군자가 필요할 것 같아 여기 말 100여 필과 금은 500냥, 좋은 쇠 1000근을 가지고 왔소. 거두어서 요긴하게 써주시면 그보다 더 다행이 없겠소. 하지만 아직 아무런 공도 이루지 못한 터에 어찌 이렇게 많은 재물을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찾아주신 두 분의 후임만으로도 이 유아무개는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속으로는 기쁨으로 뛸 듯하면서 유비는 짐짓 사양하는 채 했다. 장비가 내다르며 무엇라고 떠들여대려다 유비의 엄한 눈길을 받고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다. 소쌍이 다시 그런 유비의 말을 받았다. 유대엽께서 저희가 너무 생색을 낸다 여기실까 바른대로 말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들은 팔기 위해 북방으로 끌고 가던 것이었으나 도중에 황건적이 있어 부득이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중산으로 끌고 가보았자 말이 필요한 관부의 성화를 배겨낼 것 같지 않고 더욱이 도중에 도적대나 만나면 공짜로 빼앗기기 십상이라 장대인과 의논하여 이리로 온 것입니다. 금은과 쇠는 마필에 붙인 작은 정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인은 이를 무섭게 여기는데 어찌 아무런 대가도 주지 못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렇게 겸손히 말하시니 더욱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소이다. 장사치라고 해서 어찌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겠습니까? 비록 몸을 던져 싸우지는 못하나 재물이라도 내어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니 대엽께서는 거두어 주십시오. 소쌍의 청은 잠옷 간곡했다. 그러자 옆에 섰던 관우가 천천히 입을 열어 소쌍을 거들었다. 형님, 소형의 뜻이 이토록 간곡하니 거두어드리시지요. 뒷날 도적을 물리친 후에 되돌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소, 우리가 말을 차지한다고 해서 사사로운 욕심이나 채우자는 것은 아니잖소. 위로 나라를 구하고 아래로 백성을 평안케 하자는 노릇이니 이만 거두어드립시다. 장비도 더 참지 못하고 나서서 그렇게 관우를 거들었다. 유비는 그래도 한동안을 더 사양하다가 장세평까지 나서 거듭 간곡히 청하자 겨우 마필과 금은을 받아들였다. 두 분의 의기를 뼈에 새겨 길이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칭송에 맞이 않았다. 소쌍과 장세평이 중산으로 돌아간 뒤 유비는 곧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불러 새로 얻은 쇠로 세 사람의 무기와 갑주를 만들고 용사들을 위해서도 투구와 갑옷을 만들게 했다. 원래 유비에게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보검이 있었다. 중산 정왕이 차던 칼로 보석과 구슬로 장식된 값진 것이었으나 실제 싸움에 쓰기에는 너무 짧고 가벼웠다. 이에 유비는 새로이 5자 길이의 쌍고검을 하나 벼리어 무기로 삼았다. 관우에게도 전에 쓰던 청룡도가 있었으나 역시 무게 82근에 칼자루만도 10자나 되는 청룡 언월도를 새로이 벼리었고 장비도 선대의 철사모를 버리고 새로이 길이가 한 길 8자나 되는 뱀 모양의 창으로 바꾸었다. 군자가 넉넉해짐에 따라 용사들도 더 받아들였다. 이에 의군의 수는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다. 거기다가 말이 100필이 넘고 용사마다 날카로운 무기에 갑주까지 갖추게 되니 여느 의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병이었다. 무기며 갑주, 말, 깃발 등이 갖추어지고 용사들도 어느 정도 대와 오를 갖출 수 있게 되자 세 사람은 시각을 지체하지 않고 유주성으로 군사를 몰아갔다. 돗자리 장수가 대장이 되었군. 이가촌에 식객도 장수가 되었네. 아니, 저건 술 팔고 돼지 잡던 개망나니 장비가 아닌가? 한다 하는 탁군대의 건달들은 싹 쓸어가는군. 그들 의군이 탁현을 떠날 때 구경꾼들 가운데는 그렇게 빈정거리는 자들도 있었지만 유, 관, 장 세 사람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유주의 태수 유언은 장수 세 사람이 의군 500명을 이끌고 당도했다는 말을 듣자 크게 기뻤다. 교위 추정을 재촉해 세 사람을 불러들이고 각기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현덕, 유비가 현덕이다.
현덕이 같은 한실 종치는 것을 알고 더욱 기뻐하며 가만히 따져보니 조카뻘이었다. 조카가 이렇게 와주니 전군만마가 구원을 온 것보다 더욱 든든하네. 아무쪼록 잘 싸워 큰 공을 이루게. 유언은 현덕의 두 손을 어루만지며 그렇게 당부하고 술과 고기를 내어 따라온 500용사를 위로했다. 유현덕의 첫 출전은 그로부터 사흘도 되지 않아 있었다. 황건적의 한 장수인 정원지가 군사 5만을 이끌고 드디어 탁군으로 밀려든 것이었다. 유언은 교위추정을 불러 명했다. 그대는 즉시 유현덕 등 세 사람을 선봉으로 삼아 도적을 막으라. 이에 현덕은 기꺼이 500의군을 이끌고 선봉이 되어 황건적이 몰려오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탁군 대홍산 아래 이르니 황건적은 벌써 그곳까지 밀려와 있었다. 모두 산바람머리에 누런 띠만 질끈동인 적의 5만 대군은 들판을 메뚜기 떼처럼 뒤덮고 있었다. 비록 이끌고 온 군사의 100배가 넘는 적세였지만 현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양군이 대치하여 멈추어 서자 말을 달려 앞서 나오며 소리쳤다. 나라의 반역한 도둑놈아! 어서 빨리 항복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그의 오른쪽에는 관운장이 2자가 넘는 검은 수염을 휘날리며 82군 청룡도를 들고 서 있고, 왼쪽에는 장익덕이 고리 눈에 역시 한길 8자나 되는 사모를 들고 호위하고 있었다. 황건적의 대장 정원지는 크게 성이 났다. 잘 조련되었다는 관군도 누런 깃발을 보면 벌벌 떨며 달아나는데 대우도 제대로 못 갖춘 잡병 500을 거느리고 유현덕이 그토록 큰 소리를 친 까닭이었다. 가서 저 애송이 촌놈의 몸을 베어 오너라. 정원치는 부장 등무를 보고 그렇게 명했다. 거기까지는 승승장구에 온 터라 등무는 기세 좋게 말을 달려나갔다. 그걸 보고 현덕 곁에 섰던 장비가 장팔 사모를 꼬나들고 마주 달려나왔다. 하지만 가엾게도 등무는 장비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장비의 손이 들리며 창이 한번 번뜩 하는가 싶더니 등무는 한마디 비명과 함께 몸을 뒤집으며 말등에서 떨어졌다. 등무가 단 1합에 꺾이는 것을 보고 자기 편에 사기가 떨어질 걸 염려한 정원지는 누구에게 명할 것도 없이 스스로 칼을 뽑아 춤추며 말을 몰았다. 제가 저자의 목을 얻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운장이 청룡도를 비껴들고 마주쳐 나갔다. 정원지의 운명 또한 등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운장의 달려나오는 기세에 놀란 정원지는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청룡도에 두 동강이 나서 말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그때껏 하늘 아래 자기들의 대장밖에 없는 줄 알고 있던 황건의 무리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완전히 혼이 빠지고 말았다. 한번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기를 내던지며 뿔뿔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현덕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500용사를 휘몰아 덮치니 항복하는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완전한 승리였다. 그리고 유관장 세 사람에게는 서로에 대한 새로운 감격이었다. 관우와 장비에는 항시 너그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만 이해되는 유비에게 그처럼 지용을 겸한 장수의 재질이 숨어 있었다는 게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유비는 유비대로 두 아우의 용맹과 무예가 뛰어난 줄은 알았지만 그토록 대단한 줄은 몰랐다. 그런데 적어도 한 무리의 대장을 각기 한 창 한 칼에 떨어뜨리니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뒤이어 달려온 교위추정도 놀랐다. 선봉으로 가 적의 기세나 꺾어주면 다행이라 여긴 유비의 군사들이 그 100배나 되는 적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렸기 때문이었다. 턱없이 우쭐거리며 몰려온 시골 장정들의 지나지 않으리란 짐작으로 은근히 유비가 이끌고 온 군사들을 깔보고 있던 추정은 그때부터 유비와 그의 용사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일당백이란 말이 있다더니 그들이 바로 그런 일당백의 용사들이었다. 첫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니 유주목 유언은 친히 성문 밖까지 나와 유비의 군사들을 맞았다. 그리고 전곡과 피륙을 풀어 그 공을 기리고 크게 잔치를 벌여 노고를 위로했다. 군사들도 갑죽 끈을 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겼다. 하지만 오래 쉴 팔자는 못 되었다. 다음날 청주 태수 공경에게서 급한 파발이 왔다. 황건적 수만이 성을 애워싸 곧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급히 원군을 보내 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급보를 받은 유언은 곧 현덕을 불러들여 물었다. 청주가 위태롭다니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우리도 군사가 넉넉지 못한데 실로 난감하구나. 그러나 현덕이 선뜻 대답했다. 이 비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길이 멀고 도적대가 횡행하는데 겨우 500명으로 무얼 하겠나? 유언은 그렇게 반문한 뒤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결단을 내린 듯 교위 추정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는 유주의 병마 5천을 거느리고 여기 이 유현덕의 뒤를 받쳐
청주를 애움에서 구하고 오라. 유언으로서는 큰 용단이었다. 나중에 문책을 면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5천씩이나 빼낸다면 유주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유주 경내의 황건적은 이미 깨트린 뒤여서인지 유언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명을 받은 현덕은 관, 장 두 아우와 500용사를 거느리고 그날로 먼저 청주를 구원하러 떠났다. 첫 싸움의 피로가 아직 씻기지 않은 채였지만 사기만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청주성을 에워싸고 있던 황건적들은 구원병이 이른 걸 알자 군사를 나누어 어지러운 싸움을 일으켰다. 성을 에워싼 자는 계속하여 성을 공격하게 하고 나머지는 길을 나누어 여기저기에서 오는 구원병을 막는 식으로 머릿수에 의지한 계책이었다. 현덕과 그 아래의 500용사는 거기서도 용감히 싸웠으나 워낙 적의 수는 많고 이쪽은 적은 데다 또 여러 갈래에서 대항해오니 이길 수가 없었다. 마침내 30리나 군사를 물려 진체를 내리고 관우, 장비 두 아우를 불러 말했다. 도적들은 머릿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반드시 기계를 써서 군사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네. 그리고 추정의 본군이 이르기를 기다려 한바탕 매복계를 펼쳤다. 관우로 하여금 가까운 산 오른편에 일천 군마를 이끌고 숨어있게 하고 장비는 산 왼쪽에 역시 일천 군마를 거느리고 숨게 한 뒤 징소리를 신호삼아 일제히 내달아 싸우도록 일렀다. 적의 대군을 그리로 유인하는 것은 현덕 자신과 추정이 남은 3천여 인마로 직접 해볼 작정이었다. 관우와 장비가 어둠을 틈타 각기 1천 군마를 거느리고 지정된 곳에 숨자 현덕과 추정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남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청주성으로 향했다. 기치와 창검을 정연히 하고 북까지 울리며 당당히 쳐들어갔다. 그걸 본 황건적들은 다시 그 몇 배의 대군으로 마주쳐왔다. 전날의 승리로 자만심이 생겨 혼전을 벌이고 전공으로 맞서 온 것이었다. 양군이 부딪자 현덕은 한바탕 싸우는 채 하다가 짐짓 패한 양 군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현덕의 매복계를 알리 없는 황건적들은 자기들이 다시 이긴 것이라 믿고 승세를 타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심리도 못 가 한 산허리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현덕의 군중에서 일제히 징소리가 나자 산 좌우의 관우와 장비의 복병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오고 현덕도 말머리를 돌려 역습해왔다. 황건적들은 아직도 머릿수에 있어서는 현덕군의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세하였으나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당황하고 말았다. 관우 장비의 복병이 수십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때껏 얕보며 따라왔던 현덕의 군사들마저 갑자기 몇만으로 불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싸울 용기가 난리 없어 눈사태 뭉그러지듯 저희 패거리가 에워싸고 있는 청주성을 바라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청주 태수 공경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쫓긴 적이 성 아래로 몰려드는 걸 보자 성병과 더불어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도왔다. 그렇게 되고 보니 다시 앞뒤로 적을 맞게 된 황건적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베이고 밟히고 하면서 극히 적은 수만 목을 붙여 달아났다. 그로써 함락 직전에 있던 청주성은 애움에서 풀려났다. 공경은 적이 완전히 물러난 걸 알자 현덕 등을 불러 크게 공을 치하하고 소와 돼지를 잡아 군사를 대접했다. 이때 교위 추정은 유주성이 불안하여 급히 돌아가기를 청했다. 그러나 현덕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 교위께서는 그만 유주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비는 원래 인마와 함께 달리 가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비의 그 같은 말에 추정이 적이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다. 태수께서는 도적들로부터 유주를 지키는 일에 장군을 기둥이나 들보처럼 여기시는데 어인 말씀이요. 우리 유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려오? 근자에 들으니 노식 중랑장께서는 광종 땅에서 황건의 우두머리 장갑과 싸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비가 일찍이 스승으로 모신 바 있어 이번에는 그쪽으로 도우러 갈 작정입니다. 유주의 도적은 이미 예봉에 꺾였으니 앞으로 큰 우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추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의 말을 받아들였다. 장군의 뜻이 그러하시다니 이 정도 말릴 수가 없구려. 의기가 장하시오. 부디 큰 공을 이루기 바라오. 그리고 데리고 온 5천 인마를 이끌고 유주로 돌아갔다. 유비는 자신이 본시 이끌고 온 500의군만을 이끌고 그날로 광종을 바라 떠났다. 광종에 이르자 인마를 영 밖에 세워둔 채 노식의 진중을 찾아간 유비는 먼저 이름을 들여보내 옛 스승 뵙기를 청했다. 노식도 옛 제자를 잊지 않고 있었다. 손수 장막을 걷고 유비를 맞아들었다. 내가 탁군을 떠날 때는 아직 홍안의 소년이더니 그 사이 헌헌 장부가 다 되었구나. 그래 어인일로 이 험한 곳까지 와 나를 찾았느냐.
유비가 스승을 뵙는 예를 마치자 노식이 부드럽게 물었다. 두아우와 500장정을 모아 스승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두아우라, 너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500장정이라니. 두아우는 이번에 결의한 관우와 장비란 자이없고 500장정은 오직 진, 중, 보국의 일념으로 의군에 응한 탁군의 용사들입니다. 이어 유비는 의군을 일으키게 된 경위와 유주 및 청주에서의 싸움 등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었다. 듣고 난 노식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나는 네가 정강성의 문화에 들어 학업을 잊지 않고 탁군의 저잣거리를 헤맨단 말을 듣고 근심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오히려 내 뜻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공손창과는 아직 자주 내왕이 있느냐? 몇 년 전 탁현 현령으로 있을 때 얼마간 가까이서 대한 뒤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아직 양주에서 오랑캐를 막느라 몸을 뺄 겨를이 없다. 실은 이번에도 그를 불러 곁에 두고 쓰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해 달리 사람을 구해왔다. 그러더니 노식은 장막 밖에 있는 사졸 하나를 불러 명했다. 원교위를 들라 하라. 원교위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소라고 사세오공의 명문인 하남 원씨가 의 후예니라. 이번에 특히 천자께 청하여 함께 데려온 인재니만치 알아두어 나쁠 건 없다. 원소라면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러나 탁현에만 처박혀 있어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만나게 되니 유비로서는 잠옷 감격스러웠다. 벌써 천하의 이름이 알려진 낙양의 인재를 만나게 되는 이름 없는 치골 청년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원소는 오래전에 나타났다. 처음 원소를 대하는 유비는 그 빼어난 용자에 넋을 잃다시피 했다. 원래도 준수한 모습인데다 금동투구와 금빛 수술, 비단깃을 단 번쩍이는 점포에 보석과 구슬로 칼자루를 장식한 보검을 차고 나니 더욱 준수하고 영걸스럽게 보였던 것이다. 저것이 바로 영웅의 모습이다. 유비는 언뜻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원소는 유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똑바로 노식에게 다가가 군례를 올리며 단정히 물을 뿐이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네. 내 특히 원본초에게 알고 지내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불렀다네. 그리고 유비의 손을 끌며 소개했다. 여기 이 아이는 탁군에 사는 유비로 자는 현덕이며 한실 종친일세. 지난번 내가 신병을 핑계로 은거했을 때 얻은 제자인데 이번에 향리에 용사 500을 모아 특히 이 옛 스승을 돕고자 찾아왔네. 올해 같은 이름만 듣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 실로 이 비에게는 광영입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치심을 빌겠습니다. 유비는 공손히 손을 모아 예를 했다. 그러자 비로소 원소도 유비를 살펴보았다. 좀 특이한 용모이기는 하나 대단찮다고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원소라 합니다. 오히려 가르침을 빌겠습니다. 몸에 밴 예절로 공손히 모으기는 해도 어딘가 마지못해 하는 듯한 데가 있었다. 사실 낙양에서 당대의 명사들만을 사귀어온 원소에게는 유비가 특별한 인물로 보일 리가 없었다. 기껏해야 탁군 같은 궁벽한 곳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쭐거리다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식으로 나라가 어지럽자 섣부른 공명심에 잡병 약간을 모아 나선 시골뜨기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았다. 유비의 기이한 체모는 사사로이 지은 허름한 전포에 가리워 드러나지 않았고 크고 환한 정신도 아직은 접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노식 같은 인물이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원소의 자만으로는 이름조차 통하기를 꺼렸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응대하는데 밝은 유비가 그런 원소의 기분을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일시 부끄러움과 분함에 빠졌으나 이내 슬며시 위로가 느껴졌다. 이 사람의 정신은 빼어난 그 용모를 따르지 못하는구나. 덕도 겉뿐인 예절을 따르지 못하고 하는 생각이 얼른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니 눈부시던 원소의 용모도 새롭게 비쳤다. 이목구비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었지만 어딘가 풀어지고 흩어져 결단성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 처음 그가 나타났을 때 어떤 무형의 힘처럼 유비를 억누르던 눈부신 빛 같은 것도 명문이란 배경과 오랜 배움과 몸에 배인 예절이 어우러져 내는 무력한 후광일 뿐이었다. 분명 한 거목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대에서만 천하를 위한 제목이 될 수 있는 거목이었다.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살피고만 있자 노식이 이상한 듯 유비에게 물었다. 천하의 원소를 만나보니 어떠냐?
안목이 새롭게 열리는 듯합니다. 스승님의 은혜로 이 미천한 비가 일생의 광령을 입었습니다. 어느새 유비의 얼굴 가득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이 떠올라 있었다. 목소리도 어찌나 정성이 우러나는지 2번씩이나 상찬을 듣게 된 원소도 절로 마음이 누그러져 사양을 했다. 과찬의 말씀이오. 내가 보니 유공이야말로 숨은 영걸이시오. 그렇게 자리가 풀려나가자 노식은 다시 화제를 바꾸어 원소에게 물었다. 지금 적도의 형세는 어떠한가? 아직 저희 근거지에 숨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움을 풀지 말고 엄하게 감시를 계속하라. 머지않아 군량이 다하면 적도들이 스스로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그런 다음 노식은 유비를 돌아보았다. 지금 이곳에는 내가 적의 괴수 장각을 포위해 놓고 있으니 너는 영천으로 가거라. 그곳에는 황보승, 주준 2 장군이 장각의 아우 장보, 장량과 대치하고 있는 바. 이것보다 훨씬 형세가 불리하다. 네가 데리고 온 500의군 외에 따로 이 1000 군마를 줄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2분 장군과 함께 적도를 소탕하도록 하라. 유비는 이왕이면 스승의 막하에서 싸우고 싶었으나 명이 그러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군사들을 하룻밤 편히 쉬게 하지도 못하고 새로이 받은 관군 1000명을 더하여 영천으로 떠났다. 그런데 영천에 이르기 얼마 전이었다. 한 군데 들판에서 지친 장조를 쉬게 하고 있는데 한때의 인마가 부옇게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황건적이 미리 알고 덮쳐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싸울 태세를 갖추고 기다렸지만 가까이 오는 걸 보니 반갑게도 관군이었다. 마보군을 합쳐 대략 5000쯤 되었는데 기치와 복색이 붉은 것이 몹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유비가 군사를 물려 길을 내주려 하는데 역시 붉은 말을 탄 젊은 장수 하나가 말고삐를 당겨 멈추어 서며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에 속한 군사들인가? 중랑장 노식 휘하의 1000 관군과 탁현에서 출발한 의군 500으로 이제 영천, 황보승, 주준 2 장군의 휘하로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관우와 장비의 호의를 받으며 앞으로 나선 유비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상대도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가 되어 다시 물었다. 귀공은 누구시오? 나는 탁군 탁현에 사는 유비로 의군을 끌고 노 중랑장을 도우러 왔다가 이제 그분의 명을 받아 영천으로 가게 된 백신입니다. 백신은 벼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상대를 살피던 유비는 문득 선뜩한 기분을 느꼈다. 가늘고 길게 찢어진 2 눈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빛 때문이었다. 엷은 입술, 짙으나 숱이 많지 않은 눈 수염, 특별히 빼어날 건 없는 얼굴에 7자의 채 못 미치는 키, 붉은 점포와 호화로운 장식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용자였지만 그 몸 전체에서는 이상한 힘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전날 원소를 처음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결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다. 유비는 그런 생각이 들자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장군의 크신 이름을 물어봐도 허물이 되지 않을는지요? 그러자 무엇 때문인가 유비를 유심히 살피고 있던 상대가 정중하게 물음을 받았다. 나는 패국 초현에 사는 조조로 이번에 기도위가 되어 5000 마보군으로 황보승 장군의 후진이 되어 적도를 치러 가는 길이오. 역시 세상은 허명을 전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느 분은 아시리라 짐작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귀공께서는 이 몸에 보잘것없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으시오? 낙양 북부도의의 매서운 이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실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조조야말로 이 낯선 이름의 청년을 만난 것이 감격이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조조도 유비를 순진한 의기로 의군에 나선 시골뜨기 정도로 생각했다. 사사로이 별인 것임에 틀림없는 조잡한 투구에 감싸인 온화한 얼굴에 어린 환한 빛도 그런 순진무구함에서 우러난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몇 마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것들은 그의 공손한 말투와 겸손한 몸가짐에 어우러져 알 수 없는 힘으로 자신의 목소리에서 힘과 자만을 빼내고 몸가짐을 낮추게 했다. 뚜렷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탁군의 유비라. 어쩌면 나는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조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은 시각을 다투는 전장이었다. 뜻밖에도 모병이 더디고 조련에 시간이 걸려 후진이 되고 말았지만 원래 조조는 황보승이 선봉으로 쓰기 위해 발탁한 인물이었다.
조조 자신도 그 좋은 성공의 기회를 신기하기는 해도 낯선 이 인물로 지체하고 싶지는 않았다. 만나서 반갑소이다. 모처럼 유공 같은 영웅을 만났지만 군령이 엄하니 더 지체할 수 없구려. 먼저 가겠소이다. 조조는 그렇게 말한 뒤 뒷날을 기약하고 바람처럼 군사를 몰아갔다. 정말 세상에는 빼어난 인물도 많구나. 어쩌면 내가 헛되게 산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조조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유비가 그렇게 탄식했다. 하지만 장비에게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 퉁명스럽게 유비의 말을 받았다. 형님은 무엇 때문에 그리 한숨을 쉬고 야단이요? 빼어난 인물이라니 방금 저자를 두고 한 말이요? 그렇다. 내 눈이 크게 어둡지 않다면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할 기재다.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목소리는 불난집 개집 같고 눈은 수작 부리는 논다니 같은 게 무슨 인물은? 아니다.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우니 멀리 미칠 것이오. 눈이 가늘고 기니 제 마음은 읽히지 않고도 남의 마음은 밝게 들여다볼 수 있다. 형님은 무슨 방사 같은 소리요. 그 반들반들한 쥐수염에 한 주먹이면 날려버릴 보잘것없는 채수로 쟤까진 놈이 하면 무얼한단 말이오. 장비가 바위덩이 같은 주먹까지 휘둘러 보이며 유비에게 대꾸를 계속했다. 그때 조용히 둘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만 있던 관우가 장비를 나무랐다.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만 저울질하는 법이 아니다. 어디 우리 고조께서 수염이 길고 풍성해 혼일 사해를 이루셨겠느냐? 회후무 한신이 몸집이 커서 항우를 깨트렸겠느냐? 그럼 운장형도 그자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시오? 장비가 못마땅한 듯 식은대며 관우에게 대들었다. 그러자 관우가 약간 웃음기 머금은 채 대답했다. 여기 이 형님만큼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 예사인물은 아닐 것이다. 세상은 헛된 이름을 전하는 법이 없다. 나는 서원팔 교위를 거느린 건석의 아제비를 때려 죽인 그의 매서운 의기만은 높이 산다. 그러고는 유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노중랑의 군막에서 본 그 원소란 자는 어땠습니까? 이름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았네. 그도 한 거목이라 할 수 있으되 비와 거름과 햇볕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면 겨우 제대로 자랄 거목이었네. 그럼 이런 난세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란 말입니까? 조조를 만나고 보니 더욱 그런 느낌이 드네. 그때 장비가 다시 퉁을 놓았다. 형님, 차라리 상자로 나 앉으시구려. 한번 보고 어찌 그리 잘하시오? 그 말에 유비도 빙긋 웃었다. 네 말이 옳다. 그저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자, 그럼 이제 서둘러 군사를 움직이자. 기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너무 지체하다가 좋은 때를 놓치면 또한 한스럽지 않겠느냐? 끝.